안녕하세요. 저 컨슈머 인사이트의 정동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3부 2020년 자동차 계획조사 주요 결과 발표를 이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게 된 부분은 컨슈머 디시전 저니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간 경쟁 다이나믹을 중심으로 해서 제네시스와 기타 경쟁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제네시스 G80과 경쟁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컨슈머 디시전 저니를 크게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력의 관점, 그러니까 브랜드가 됐던 차급이 됐던 모델이 됐던 경쟁력의 관점에서 우리의 브랜드나 모델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가의 관점에서 하나를 보게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컨슈머 디시전 전이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브랜드 고객들은 어떤 점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매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럭셔리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경쟁 다이나믹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와 경쟁하고 있는 기타 럭셔리 브랜드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렉서스 브랜드별로 시장 판매량을 좀 봤고요. 제네시스가 15년 11월에 독립 브랜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1년간 판매량을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모델이 제네시스 DH 그리고 후에 뭐 EQ900 정도가 나왔죠. 해서 1년간 4만 대 정도 판매를 하던 브랜드였는데 라인업 확장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까지만 해도 이미 6.7만 대 정도 수준까지 판매량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경쟁 수입차들을 보게 되면 벤츠를 제외하고 나머지 럭셔리 브랜드들은 모두 판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뭐 저마다 이유들이 있는데요. BMW는 화재 관련 이슈들, 그다음에 아우디는 디젤 게이트, 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요의 문제로 수요가 아니고 공급의 문제로 연 1만 대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일본 불매운동 이슈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구입시 비교 브랜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구입자 그리고 기타 경쟁 럭셔리 브랜드 구입자들은 구입 당시에 어떤 브랜드를 주로 비교를 했는가 보시게 되면 1위의 제네시스, BMW, 아우디에서는 거의 대부분 벤츠를 비교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 2, 3순위를 보게 되면 벤츠, BMW, 제네시스가 굉장히 3파전을 이루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2016년도에 제네시스는 벤츠나 BMW, 아우디와 함께 같이 비교되는 비교군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비교율도 8%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2020년에 올라와서는 벤츠, 제네시스, BMW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형태의 경쟁 관계로 좀 변화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입자 프로파일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럭셔리 브랜드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이런 그 보유자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50대 이상 여성 구매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전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 전문 경영직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구매층이 일반 사무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소득층이 아닌 소득 중위층 구매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시장 구입자들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은 왜 도대체 이 브랜드의 차량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봤을 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외관 스타일과 신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3위에는 모델 명성이나 평판 등이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5위에 있는 첨단 편의 사양 부분은 기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제네시스가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벤츠와 아우디는 외관 스타일에서, BMW는 가격 구입 조건에서, 렉서스는 역시 품질에서, 그리고 볼보는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고객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KEF라고 해서 Key Elimination Factor라고 해서 왜 그러면 이 브랜드를 구입하지 않았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가격 구입 조건이 전 브랜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구입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와 볼보 같은 경우는 차량 인수기간, BMW도 포함해서요. 차량 인수기간 또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큰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AS, 그리고 볼보의 가격 구입 조건, 렉서스는 일본 불매운동 때문인 것 같은데 회사와 브랜드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비구입 이유는 결국 이 시장 자체가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별 구입자 프로파일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고소득의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여성, 소득 중위층에 해당하는 구매층들이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50대 이상 남성에 좀 어필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다행인 점은 구매층의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고요. 벤츠는 해당 브랜드 중에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5%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 그리고 다양한 성별에서 어필하고 있는 브랜드다. 또한 고소득 구입자가 굉장히 다수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BMW고요. BMW는 30대나 미혼자 구매층이 굉장히 급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화재 이슈로 인해서 젊은층 구매 고객이 굉장히 좀 감소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렉서스입니다. 렉서스는 일본산 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다라는 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30대 고소득 구입자 비중이 급감하고 있고 50대 이상에서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아우디고요. 아우디는 굉장히 연령층이 독일 프리미엄 3사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하는 브랜드였었는데 현재는 40, 50대 중심의 브랜드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보인데요. 볼보는 구매층의 소득 범위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는 생애 첫 차 구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볼보의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과 다양한 그 가격 전략들이 여러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브랜드별 경쟁력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CSI, 즉 서비스 만족도, SSI 영업 만족도, TGR 상품성, 그리고 TGW 품질 부분의 4개 부분의 경쟁력을 좀 봤고요. 각 부분의 1위는 TGR을 제외하고는 렉서스가 굉장히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TGW 같은 경우는 경쟁군 대비 144%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특히 품질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영역에서 경쟁군 평균 수준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품질 같은 경우가 82% 수준으로 굉장히 경쟁력 저해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품질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그 경쟁 다이내믹 내용을 좀 토대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제네시스의 경쟁 우위는 어쨌든 상품성과 신차 효과, 디자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요소들이 굉장히 수명이 짧은 경쟁 우위 요소들이기 때문에 과연 제네시스가 3년, 4년 이후에 어떻게 경쟁 우위를 또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으로 남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네시스의 브랜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강점 요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부 컨슈머 디시전 저니 해서 제네시스 G80을 중심으로 본 CDJ와 마케팅 전략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 제네시스 G80 구입자들의 구입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경쟁 모델과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보통 그 자동차 구입자들은 구입 탐색에서부터 비교 행동, 영업소, 그리고 구입자 특성, 구입 혜택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컨슈머 인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융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각각의 단계의 융복합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결과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CDJ 관점에서 그러면 제네시스 G80 구입 고객들은 경쟁 모델 구입자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식 관여도입니다. G80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전적으로 혼자 결정했다라는 비중이 39%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년으로 오면서 48% 수준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 패밀리카였던 제네시스 G80이 점점 프라이빗카의 성격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은 다양한 라인업들이 좀 확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량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구입자, 제네시스 G80 구입자들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했는지 보면 경쟁 수입차 구입자들은 대부분 회사나 브랜드, 차급이나 차종을 고려한 반면에 제네시스 G80 구입자들은 옵션이나 사양 선택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산 차를 살 것이냐, 수입차를 살 것이냐, 어떤 차급을 살 것이냐 라는 것들이 주요 고민 사항입니다. 이는 제네시스 G80 고객들, G80 자체가 트림을 없애고 모든 옵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의 상품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점들이 향후 이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 G80 이 모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고객들은 어떤 정보 탐색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네시스 G80이나 경쟁 수입차나 동일하게 유튜버나 파워블로거, 그리고 전문가의 시승기,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 등의 간접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 수입차들, 특히 벤츠 E클래스나 아우디 A6 고객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라는 채널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이건 이제 복수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결과고, 뒤쪽에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정보 채널은 무엇이냐라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네시스 G80은 여전히 유튜버나 파워블로거, 그리고 자동차 동호회나 전문가 시승기 등 이런 간접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에 경쟁 수입차 고객들은 모두 차량 시승이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정보 채널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경쟁 수입차 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네시스 G80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제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구입할 때 어떤 모델들과 비교를 했는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 세그먼트 내에서는 결국 벤츠 E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아우디 A6, 렉서스 ES, 그리고 BMW 5 시리즈 고객 모두가 벤츠 E클래스와 비교를 하고 있고요. 벤츠 E클래스 고객은 5 시리즈와 주로 비교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E클래스가 현재 강력한 경쟁 상대로 군림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결국 G80을 구입했고 경쟁 수입차를 구입했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브랜드와 비슷하게 외관과 신모델이라는 점이 주 구매 이유로 꼽아졌고요. 이는 G80이 2020년 3월에 출시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신차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는 결과로 보여지고요. 경쟁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특히 벤츠와 BMW, 전통 강호인 벤츠와 BMW는 회사와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고, 아우디 A6는 가격이나 구입 조건, 그리고 렉서스 ES는 연비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네시스 G80은 굉장히 모델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아직 브랜드 측면에서는 벤츠나 BMW만큼의 강점 요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KEF고요. KEF는 마찬가지로 가격과 구입 조건입니다. 제네시스 G80과 경쟁 모델 모두.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약대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에서부터 인수까지의 그 대기 기간 또한 굉장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구입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입 과정에서 영업소를 얼마나 방문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영업사원들을 만났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제네시스 고객들은 평균 1.5회 영업소를 방문하고 1.3명 정도의 영업사원을 만납니다. 반면 경쟁 모델 보유자들은 1.8회 정도 영업소를 방문을 하고 평균 2명 이상의 영업사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크게 뭐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제네시스의 이 제네시스 G80의 영업활동 자체가 수입차 대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사원을 인지하고 있는 경로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G80은 주로 주위의 소개를 통해서 영업사원을 인지를 하게 되는 반면에 경쟁 수입차 보유자들은 직접 방문해서 영업사원을 접촉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네시스 G80은 영업사원의 어떤 능력보다는 여전히 인맥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브랜드 경쟁력 차원에서는 영업활동상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경쟁 모델들과 좀 더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는가 라는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대부분 G80 고객들이나 경쟁 수입차 고객들이나 영업사원들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응답들이 많습니다. 단 제네시스 G80 고객들은 옵션 선택 부분에 있어서 영업사원들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림을 없애고 모든 옵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의 상품 전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영업소를 고객들은 왜 방문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전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이유는 차를 보기 위해서 영업소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업사원을 만나고 견적을 받고 시승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들도 이 순위에 있긴 합니다만 주로 실제 차를 보기 위해서 영업소를 방문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따라서 해당 모델들을 전 시장에 전시를 해놓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제 영업소에 방문하면 대부분 요즘 시승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네시스 G80은 시승을 했다라는 비중이 2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입차들이 대부분 8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약 거의 3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원하는 시승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시승센터라든지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 등의 서비스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 고객이 구입 전 직접 브랜드를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 과정에서의 고객들이 받게 되는 할인 혜택인데요. 할인 혜택은 할인 혜택 경험률 자체는 제네시스 G80이 16년 대비 89% 수준으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할인 금액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입차들과 비교해보면 수입차들은 대부분 97% 정도의 고객이 할인 혜택을 경험을 했고 약 4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할인 혜택의 충분성을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 구입자들은 약 3% 정도만 할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제네시스 G80 구입자들은 7% 수준이 거의 받지 못했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팽배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는 뭐 현대의 뭐 정도 경영이나 정가 판매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DJ를 지금까지 G80과 그 경쟁 모델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CDJ를 분석을 해본 결과 과거 대비 이 CDJ 상에서 세그먼트 내 모델 경쟁력은 굉장히 강화됐다 라는 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스타일이 여전히 과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굉장히 브랜드력에 있어서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CDJ 상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 G80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경쟁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이 클래스는 세그먼트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다. BMW 5 시리즈는 화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너지지 않고 2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점. 반면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과거 벤츠 BMW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로 여겨지던 모델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가격 경쟁력 있는 독일 프리미엄 차량 정도 수준의 인식으로 구입 과정에서 인식되고 있다 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요. 렉서스 ES 같은 경우는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CDJ 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컨슈머 인사이트에서는 저희 리서치, 자동차 기획조사 리서치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통신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융복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복합 사업의 경우에 진행되는 형태는 저희가 자동차 기획조사를 매년 약 10만 명 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만 명 규모로 실시된 기획조사를 진행할 때 금융이나 통신 데이터와의 매칭을 하는 것을 고객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95% 정도 수준에서 동의가 되고 있고요. 금융통신 DB와 개인 수준을 향후에 이 동의를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칭을 하고 리서치 금융통신 융복합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준비가 완료되게 되면 저희가 예측 변수를 선정을 하고 AI 분석 모델을 도입을 해서 예측 모델을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DB 저희가 약 2천만 사례 정도 되는데 모두에게 예측 모델을 적용하고 분석하면 저희 융복합 데이터셋이 완성되는 형태의 데이터 융복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데이터 융복합 사업의 강점은 어쨌든 굉장히 사례수가 많고 굉장히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와 추천 솔루션 모델로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경쟁 다이내믹이나 컨슈머 디시전 저니 같은 경우도 이 저희 CI의 데이터 융복합 사업과 결합이 되면
저희 융복합 사업에는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들이 모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와 풍부한 데모그래픽 정보들 그리고 위치 기반 데이터들 등의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그멘테이션이나 추천 시스템 그리고 위치 기반으로 하는 광고나 추천 등의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CDJ 상에서도 이 강점들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CDJ는 탐색과 비교, 영업 특성, 혜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각각의 과정에 저희 빅데이터를 결합을 하게 되면 탐색 과정에서는 채널 전략, 비교에서는 메시지 전략, 영업에서는 프로모션, 그리고 특성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나 타겟 프로파일 도출, 그리고 혜택에서는 메시지와 베네핏 믹스 등의 굉장히 다양한 전략 도출이 분석과 전략 도출이 가능하고요. 특징은 개인화, 세분화,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개인 수준까지 가능한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사례 수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의 2천만 사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신사 A에서는 2,700만 정도의 저희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신용정보회사는 약 4천만 정도.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기획조사에 10만 정도의 결과치가 있는데요. 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융복합 데이터에 저희 컨슈머 인사이트의 자동차 기획조사 결과를 통한 예측 모델을 대입을 하면 약 3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예측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발표를 이어서 하게 되실 박승표 이사께서 이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시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CDA 상에서도 이런 분석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문의나 관련된 문의는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이나 저희가 안내 메일로 송부드렸던 저희 회사 메일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